대감, 그동안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였사옵니다. 부디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옵소서. 대감, 그동안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였사옵니다. 부디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옵소서. 산속 절집의 방 바닥에 뼈만 남은 몸을 겨우 일으켜 이마를 대던 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새 도포에 옥대를 두른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방문을 나섰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은 두 눈 아래로 눈물 한 방울조차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 우물은 말라 있었지요. 그저 방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아주 조용한 눈길 하나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버리는 손이 가장 먼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이라 하였지요. 어찌하여 이 여인은 그 새벽 이곳에 엎드려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원망 대신 올린 그 큰절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어도야담 이야기 길에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양 도성 동쪽 끝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본디 허물어져 가던 초가였으나 몇 해 사이 기와가 오르고 담장이 높아져 이제는 대문 앞에 마부와 하인이 분주히 드나드는 살림집이 되었지요. 보름 전엔 나으리더니 이제는 대감이시랍니다. 우물가의 안악들은 모여 그 집 이야기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댁 바깥 주인이 또 한 계단 오르셨다지요. 보름 전엔 나으리더니 이제는 대감이시랍니다. 사람 팔자 모를 일이지요. 처음 이 골목에 드실 적엔 해진 집신의 선비였는데 그 시절 마님께서 삭바느질로 기름값을 대시던 걸 제가 다 봤답니다. 그 집 바깥 주인은 윤상구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열해를 과거에 매달린 사람이었고 낙방을 거듭하는 동안 아내 정매향이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살림을 지탱해 왔습니다. 매향은 나주 정씨 집안에서 나고 자란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친정이 기운 뒤로도 원망 한마디 없이 한양으로 시집와 남편의 두루마기부터 지어들이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윤상구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고 몇 해 사이 벼슬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지방 작은 고을을 맞다 한양으로 불려 올라와 여러 자리를 거치더니 이번 봄에는 당상관에 올라 대감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집은 날로 커지고 손님은 날로 많아졌으며 지나가는 아이들조차 그 집 앞에서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큰 기와집, 가장 깊숙한 방, 햇볕도 들지 않는 구석에는 얇은 요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뼈만 앙상한 여인이 누워 있었으니 매향이었지요. 창호지처럼 바랜 얼굴, 움푹 꺼진 두 눈, 숨을 쉴 때마다 가늘게 떨리는 가슴, 머리맡엔 식어버린 미음 그릇과 손도 대지 않은 약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향이 병을 얻은 것은 지난해 겨울이었습니다. 평생 찬물에 손 담그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아침 부엌에서 쓰러진 뒤로 기력을 되찾지 못한 것이지요. 한때 안방의 주인이었던 매향은 조용한 곳에서 쉬시라, 바람 잘 통하는 곳이 좋다는 말을 따라 방을 옮기고 또 옮겨 마침내 사랑채에서 가장 먼 외진 방에 홀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번 늙은 계집종이 미음을 들여놓고 갈 뿐 대감의 발길은 여러 달째 끊겨 있었지요. 그날도 매향은 천장에 석가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풍물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지요. 잔치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매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잔치가 있다는 건 하인들 수군거림으로 진작 알았지만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지요.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윤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새로 지어 입은 남색 도포에 옥대를 두르고 얼굴엔 기름기가 번지르르 하였지요. 부인, 매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마른 우물 같은 눈이었지요. 대감, 오셨습니까? 부인의 기력이 좋아지지 않으니 내 마음이 무겁소. 먼 산 중에 용한 의원이 한 분 계시다 하오. 내일 새벽 수레를 대령하여 그 절집까지 모시고 가려 하오. 채비를 하시오. 말은 다정하였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매향의 가슴 한 구석은 어쩐지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오래 바늘을 잡아온 손끝의 감각이 맞지 않는 천이 걸렸을 때와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었지요. 예, 대감. 뜻대로 하옵겠습니다. 매향은 짧게 답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은 잠시 내려다보더니 소리 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지요. 문이 닫힌 뒤에도 바깥의 풍물 소리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매향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아주 오랜만에 한 줄기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베갯잎을 적시기도 전에 말라버릴 만큼 가느다란 눈물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그날 밤 윤대감의 사랑채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초롱불 4대개가 걸린 앞마당은 한낮처럼 환하였고 방 안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술잔 부딛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대감, 이번 혼처는 열해를 공들여도 얻기 어려운 자리이옵니다. 상석에 앉은 윤대감 맞은편에는 중매를 서러 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근방 혼사를 가장 많이 붙여 손 안 대고 코 푸는 매파라 불리는 이였지요. 대감, 이번 혼처는 열해를 공들여도 얻기 어려운 자리이옵니다. 그 댁 교수가 얼굴은 달덩이 같고 무엇보다 그 댁 어른이 이번에 판서에 오르셨지 않사옵니까? 판서라. 이 대감은 그 두 글자를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두 눈에는 기름불보다 진한 빛이 번졌지요. 판서 어른께서 사위 고르시는데 까다로우시기로 유명한데 대감의 이름을 듣고 단번에 그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길 만하다 하셨답니다. 그러나 내 집에는 이미 정실이 있지 않소. 대감이 짐짓 목소리를 낮추자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한층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님께서 자리에 누우신 지가 여러 달째. 미음도 제대로 못 넘기시고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가 아니옵니까? 판서 어른 쪽에서도 그 사정은 아시옵니다. 다만 체면이 있으니 대감께서 마님을 잠시 먼 곳으로 모셔 정양을 시키신다면 그쪽에서도 눈을 감아주겠다 하시더이다. 대감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잔 밑바닥이 상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묵직하였지요. 침묵은 길었으나 그 속에서 어두운 약속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매파, 내일 새벽 내가 부인을 산중 절집으로 모시고 갈 것이요. 거기 용한 의원이 있다 하니 잠시 맡기고 올 작정이요. 오, 참으로 잘 생각하셨사옵니다. 산중이야말로 병자에게 그만한 곳이 없지요. 그리고 그곳에 한번 드시면 노인은 뒷말을 삼키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도 굳이 묻지 않았지요. 혼례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부인이 절집에 든 뒤 이래쯤 지나면 소문이 잦아들 것이요. 보름 뒤 사주단자를 보내고
다음 달 초하루에 치르도록 합시다. 예, 참으로 현명한 결단이시옵니다. 대감의 얼굴에서 조금 전에 근심이 말끔히 씻겨 있었습니다. 오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판서어른 따님을 맡게 되면 내 벼슬길은 이제 막히는 곳이 없을 것이오. 병판도, 호판도, 그 다음에는 정승 자리가 아니겠사옵니까? 허허, 매파. 아직 입 밖에 낼 말은 아니지 않소. 웃음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매향의 구석방은 깜깜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겨우 심지 끝을 태우고 그 불빛마저 바람에 꺼질 듯 이어지고 있었지요. 매향은 잠 못 이루고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매향은 가만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기미가 번진 손등, 바늘에 찔린 자국이 희미한 마디마디. 이 손으로 남편의 두루마기를 몇 벌이나 지었던가. 이 손으로 겨울밤 얼음을 깨어 빨래를 몇 짐이나 하였던가. 아주 오래전 어느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시오. 언젠가는 이 집에도 좋은 날이 올 것이오. 고맙소 부인. 남편이 세 번째 낙방하고 돌아와 책을 내던지며 흐느껴 울던 밤. 매향은 그 등을 쓸며 말하였지요. 서방님, 울지 마시오. 제가 뒷바라지할 것이니 서방님은 다만 책을 놓지 마시오. 언젠가는 이 집에도 볕이 들 좋은 날이 올 것이오. 남편은 매향의 손을 꼭 잡고 맹세하였습니다. 부인, 내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소. 벼슬길에 오르거든 부인을 이 나라 제일 가는 마님으로 모실 것이오. 그 약속 한마디가 매향을 그 뒤로도 여러 해 버티게 한 힘이었지요. 지금 매향은 그 약속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볕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그 볕이 매향의 구석방에는 비치지 않을 뿐이었지요. 바깥에서 까마귀가 또 길게 울었습니다. 매향은 호롱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새벽이라. 내일 새벽에 무언가가 끝나고 또 무언가가 시작되리라는 예감이 가슴 한복판에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지요. 새벽닭이 두 번째로 울었을 때 윤대감댁 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빛 동쪽 끝에만 희미한 보랏빛이 번지고 있었지요. 대문 앞엔 작은 수레 한 채가 대령되었고 곱비를 쥔 하인은 대감댁에서 가장 말수 적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계집종이 매향을 부축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겨우 제 발로 섰으나 한 걸음마다 온몸이 가늘게 떨렸지요. 낡은 솜저고리를 두른 매향의 손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 중 가장 오래된 물건, 낡은 은비녀 한 개가 들어 있었지요. 부인, 몸은 좀 어떠시오? 대감이 짐짓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향은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보았지요.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도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은혜로 수레까지 대령하여 주시니 가는 길이 한결 가볍게 싸웁니다. 원망도 슬픔도 없는 차분한 한마디가 오히려 대감의 가슴을 찌르르 흔들었으나 대감은 서둘러 그 흔들림을 눌렀습니다. 매향을 수레 위에 앉히자 매향은 얇은 요위, 낡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지요. 떠나자.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늙은 계집종은 대문 앞에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주름진 두 눈에 물기가 고였고 그걸 소매로 찍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부디 살아 돌아오시옵소서. 그 뒷말은 힘을 싣지 못하고 새벽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레는 동쪽 성문을 지나 들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력이 조금씩 밝아오며 안개 젖은 풀잎이 여린 빛을 받아 반짝였고 이슬방울이 바퀴살에 부딪혀 부서졌지요. 매향은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집 바깥 들판을 이렇게 오래 바라본 것은 여러 해만이었지요. 시집 오던 그 해 봄에도 꼭 이런 새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마 안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한 사람과 한 평생을 함께하리라는 단단한 약속이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새벽 이 수레 안에는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향은 보퉁이를 가슴 앞에 안았습니다. 은비녀가 손끝에 단단하게 닿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수 꽂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이 비녀는 기쁜 날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날에 꽂으라고 주는 것이다. 내 머리에 이 비녀가 있는 한 너는 혼자가 아니니라. 매향은 이제껏 한 번도 이 비녀를 꽂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퉁이 가장 깊은 곳에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마치 언젠가 꺼내야 할 날이 올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수레는 산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좁아지고 험해졌지요. 바퀴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매향의 마른 몸은 이불 속에서 힘없이 쏠렸으나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따금 고개를 들어 말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대감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꼿꼿한 등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해가 중천에 가까울 무렵 수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소나무 빽빽한 골짜기 끝에 낡은 돌담에 둘러싸인 작은 절집이 있었지요. 기와엔 이끼가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가지를 넓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멈추자 절집 안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50간 넘어 보이는 나이, 햇볕에 그을린 검붉은 얼굴, 깊고 맑은 두 눈. 사내는 수레 위의 매향과 말에서 내리는 대감을 한 번씩 보더니 두 손 모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먼 길 노고가 크셨사옵니다. 소인이 이 절집에서 약초를 다루는 이 의원이라 하옵니다. 오, 그대가 그 유명한 이 의원이시오? 대감의 목소리는 유난히 높고 명랑하였습니다. 의원은 그 목소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허리를 숙였지요. 짧은 침묵 속엔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린 사람의 조용한 눈길이 담겨 있었으나 대감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의원이 안내한 방은 절집 가장 안쪽의 작은 온돌방이었습니다. 마른 약초 냄새가 은은하고 벽엔 약재 포대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요. 두툼한 요 위에 매향을 조심스럽게 눕힌 의원은 한 걸음 물러나 대감을 돌아보았습니다. 대감, 소인이 맥을 짚어볼 터이니 마루에서 잠시 쉬시지요. 대감은 기다렸다는 듯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의원은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아 매향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굳은 살 박인 손끝이 가느다란 손목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맥을 짚는 동안 의원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졌지요. 마님, 약주 한 잔 드실 기력도 남지 않으셨군요. 목소리엔 놀라움이나 동정이 아니라 무겁고 오래된 한숨이 깔려 있었습니다. 매향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의원, 바른 대로 말씀하여 주시오. 이 몸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소. 마님의 병은 본디 큰 병은 아니옵니다. 여러 해 몸을 혹사하신 끝에 속 깊은 곳에 기가 말라버린 까닭이지요. 약을 쓰고 다스리면 한 해, 두 해,
충분히 사실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 이 상태로 다시 먼 길을 가시거나 마음을 크게 상하시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매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지요. 그러실 줄 알았사옵니다. 의원은 그 짧은 한마디에 무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물었지요. 마님,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사옵니다. 오늘 새벽 집을 나오실 적 보퉁이엔 무엇을 챙기셨사옵니까? 이것뿐이옵니다. 매향이 보여준 보퉁이엔 낡은 은비녀 하나, 해진 저고리 한 벌, 마른 주먹밥 2어덩이뿐이었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한 번 더 어두워졌지요. 마님, 이 절집에 병자를 데려오시는 댁들이 여럿 있사옵니다. 진심으로 병을 고치려 오시는 분은 비단 이불과 겹저고리, 한 달치 옷가지를 챙기시고 약값도 미리 넉넉히 치르시지요. 그러나 보퉁이가 가벼운 분들은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방 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매향은 천천히 눈을 감았고 감은 눈꺼풀 사이로 한 방울 눈물이 귀 밑을 타고 흘렀지요.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의원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옵니까? 묻어드리는 분이옵니까? 소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사옵니다. 그러시다면 부디 이 몸을 살려주시오. 이 몸이 죽고 사는 것은 이미 이 몸만의 일이 아니라 뒤에 오는 어떤 큰일의 일이 되었사옵니다. 이 몸이 살면 그 큰일이 제 자리를 찾을 것이고 이 몸이 숨이 끊어지면 그 큰일은 영영 묻히고 말 것이옵니다. 작으나 뼈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요.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두 손 모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비록 하찮은 사람이오나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내어놓는 꼴만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사옵니다. 마님의 병은 반드시 고쳐드리겠사옵니다. 그때 바깥에서 대감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드시지요. 대감이 들어설 때 손엔 묵직한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매향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의원 앞에 툭 내려놓았지요. 의원, 부인의 병세가 이러하니 며칠만 정성껏 보살펴 주시오. 내 나란일에 매여 이 길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언제쯤 다시 들르실 요량이시옵니까? 보름쯤 뒤에나 혹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대가 알아서 처분하여 주시오. 그대의 솜씨를 믿소. 알아서 처분하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내 달리 이르는 말은 없소. 의원의 안쪽에서 무언가 싸늘하게 식어내렸으나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대감. 소인이 마님을 책임지겠사옵니다. 돌아가시지요. 대감이 그제야 매향 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눈길은 이불자락 언저리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인, 몸조리 잘 하시오. 내 곧 다시 오리다. 매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원이 놀라 만류하려 했으나 고개를 저어 말렸지요. 이불 위에 두 손을 짚고 힘겹게 무릎을 모은 매향은 남편을 향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주 천천히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그 자세를 한참 흐트러뜨리지 않았지요. 대감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애써 떨쳐내며 짐짓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허허, 부인. 병든 몸으로 이 무슨 큰절이시오. 어서 눕소. 몸을 일으키면서 매향은 처음으로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애원도 없는 아주 멀고 조용한 눈빛 하나만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대감,
그동안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였사옵니다. 부디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옵소서. 낮이나 또렷한 그 한마디의 무게에 대감은 한순간 숨 쉬는 것도 있고 매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묵직함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색한 헛기침만 두어 번 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지요. 말발굽 소리가 한바탕 울리더니 산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 매향은 비로소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만큼 길고 앞으로 올 세월만큼 깊은 한숨이었지요. 느티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또 길게 울었습니다. 대감이 한양으로 돌아간 뒤 이 의원은 매향이 누운 방 앞에 스스로 금을 그었습니다. 의원 자신과 젊은 제자 한 사람 외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지요. 제자는 덕이라 하는데 어려서 부모를 역병으로 잃고 절집에 의탁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말수 적고 손끈 야문 덕이가 약 다리고 수건 빠는 일을 도맡았지요. 의원은 그날 저녁부터 매향의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른 대추와 인삼 뿌리를 달인 맑은 물부터 숟가락으로 조금씩 흘려 넣어드렸고 다음 날엔 묽은 흰죽, 또 다음 날엔 닭 한 마리 오래 고아낸 맑은 국물을 조금씩 들게 하였지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매향의 얼굴에 희미한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백하던 뺨에 연분홍빛이 얇게 어렸고 움푹 꺼졌던 두 눈에도 물빛 같은 기운이 어렸지요. 아직 걷지는 못하였으나 요 위에서 스스로 돌아 누울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죽 한 그릇을 비운 뒤 의원이 머리맡에 낮은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마님, 오늘부터 한 가지 일을 시작하려 하옵니다. 소인이 약을 지을 때 진료 기록을 남기옵니다. 하오나 마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두어야 할 듯하옵니다. 마님께서 이 절집에 드신 날과 시각, 대감께서 하신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놓고 가신 돈주머니의 무게와 엽전의 수효, 타고 오신 말의 털빛과 도포 색까지 본대로 들은 대로 모두. 매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석가래를 가만히 올려다보던 입술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의원, 그 뜻은 이 몸이 받은 일을 글로 남겨 두시려는 것이옵니까? 마님, 소인은 오직 소인의 일을 할 따름이옵니다. 그 기록이 뒷날 누구의 손에 닿느냐 하는 것은 소인이 정할 일이 아니라 하늘이 정할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매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의원을 보았습니다. 두 눈에 전에 없던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 몸이 본 것과 들은 것도 물으시는 날이 오거든 하나도 보태지 아니하고 덜지 아니하고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의원은 서안 위에 낡은 종이 묶음을 펼쳤습니다. 해가 진 뒤 한자 한자 기록을 남겼지요.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올해 4월 초닷새 새벽 해 뜨기 전 한양 동쪽 골목 윤 대감댁에서 한 마님이 실려오시다. 모시고 온 분은 윤상구 대감, 타고 오신 말은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셋 박힌 수말. 도포는 남색, 허리엔 옥으로 만든 띠. 마님의 맥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보퉁이엔 은비녀 한 개와 해진 저고리 한 벌, 마른 주먹밥 두어 덩이가 들어있었다. 다음 장엔 대감의 말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적혀 내려갔습니다. 며칠만 정성껏 보살펴 주시오. 보름쯤 뒤에나 다시 오게 될 것 같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대가 알아서 처분하여 주시오. 내 달리 이르는 말은 없소. 옆에는 돈주머니의 근수와 엽전의 수요가 꼼꼼히 적혔습니다. 돈주머니 자체는 뜯지 않고 대감이 친히 묶은 매듭 모양이
남아있는 채로 장롱 깊은 곳에 따로 넣어두었지요. 더가 이 돈주머니는 훗날 사람이 찾으러 올 적에 묶인 그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엽전 한 입도 빼서는 아니 되고 매듭 하나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예, 스승님. 목숨 걸고 그리하겠사옵니다. 같은 시각 한양 윤대감 댁은 전혀 다른 분주함이었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이튿날부터 대감은 서둘러 잔치 준비를 일렀지요. 마당엔 커다란 차일이 쳐졌고 곳간에선 잣과 대추, 곶감이 실려 나왔습니다. 부엌 큰 솥 3개에 동시에 불이 지펴졌고 젊은 종들이 닭을 잡고 돼지를 걸고 떡살을 씻느라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러나 대감의 귀엔 종들의 수군거림이 올라오지 못하였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서 판서대 규수에게 보낼 예물을 고르느라 바빴지요. 비단필과 옥놀이개, 금은머리 장식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 금비녀는 그 댁 따님 꽂으시면 한양 천지에 견줄 리가 없으시겠지. 옆에 중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감 한 가지 걸리는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대개 마님께서 아직 생존해 계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혼사를 진행하자면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대감이 눈썹을 찌푸렸으나 이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노인이 물러난 뒤 대감은 책상 앞으로 다가앉아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산속 절집에 이 의원에게 보내는 짧은 서찰이었지요. 의원, 지난번 내 부탁한 일은 그 뒤로 어찌 되었소. 그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둔 터이니 일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속히 정리하여 주시오. 뒷일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그대는 그대의 손을 아끼지 마시오. 이 서찰은 읽은 뒤 불에 태워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2번, 3번 접어 두툼한 봉투에 넣고 엽전 꾸러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가장 믿는 하인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일렀지요. 이것을 산속 절집 이 의원에게 전하여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발설하면 내 목숨이 성치 못할 것이다. 예, 대감. 목숨 걸고 전하겠사옵니다. 하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대감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 한 줄기가 오래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대감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 봉투, 그 서찰, 그 엽전 꾸러미가 훗날 자신의 목에 걸리는 단단한 올가미가 되리라는 사실을. 하인은 사흘 만에 산속 절집에 닿았습니다. 해가 서쪽 능선 너머로 붉게 기울 무렵 돌담을 멀찍이서 살피며 한참 머뭇거리다가 인적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마당에 들어섰지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약초를 다듬던 이 의원이 발소리를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의원 어른이시오? 예, 이 의원이 올시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한양 윤 대감께서 보내신 서찰이 있사옵니다. 한적한 곳에서 따로 여쭐 말씀이 있으니 잠시 자리를 옮겨주시오. 의원은 절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앞장섰습니다. 사방을 살핀 하인이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지요. 이것을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읽으신 뒤 그 안에 적힌 대로 처리하시면 되옵니다. 서찰은 반드시 태우라 하셨사옵니다. 잘 받았다고 전해 주시오. 하인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든 봉투를 의원이 품에 갈무리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사옵니다. 먼 길 오셨으니 객방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아니옵니다. 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하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자락 아래로 멀어진 뒤에야 의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방으로 돌아온 의원은 호롱불을 밝히고 서안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접힌 서찰과 두툼한 엽전 꾸러미가 나왔지요. 서찰을 펼쳤습니다. 의원, 지난번 내 부탁한 일은 어찌 되었소? 일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속히 정리하여 주시오. 뒷일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그대의 손을 아끼지 마시오. 이 서찰은 읽은 뒤 불에 태우시오. 의원의 손끝이 한 차례 가늘게 떨렸으나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3번을 거듭 읽은 뒤 붓과 먹을 꺼내어 세 종이 위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 적기 시작하였지요. 글자의 크기와 기울기, 점 하나까지 원본과 똑같이. 덕아. 옆방에서 약을 다리던 덕이가 얼른 건너왔습니다. 의원은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놓고 보여주었지요. 이 2장 중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사본이냐. 스승님, 소인의 눈으로는 구별이 가지 않사옵니다. 좋다. 원본은 본래 봉투에 되넣고 사본은 내가 따로 보관하겠다. 대감께서 태우라 하셨으니 내가 보는 앞에서 태우마. 의원이 호롱불 위에 사본 한 장을 대자 종이는 귀퉁이부터 검게 말려 들어가다가 작은 불꽃을 피우며 재가 되었습니다. 덕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지요. 덕아, 지금 태운 것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니라. 원본은 서안 맨 아래 서랍 깊은 곳에 돈주머니와 함께 두었다. 스승님, 훗날 이 필체가 남아있음을 대감께서 아시게 되면 사람을 물건처럼 내어놓는 손에서 나온 서찰이니라. 그 손이 훗날 어떤 돌에 맞게 될지는 이 서찰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만 주면 된다. 의원은 서안 앞에 앉아 장부에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습니다. 4월 14날 해 저문 무렵 한양 윤 대감 대카인이 이르다. 30대 초반 키 크고 어깨 벌어진 사내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점. 봉투엔 서찰 한 장과 엽전 50양. 서찰은 사본을 떠서 원본과 함께 서랍에 보관. 엽전은 봉투 그대로 자물쇠 달린 궤에 넣다.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데 방문 너머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열린 문틈 사이로 매향이 이불자락을 걸친 채 기둥을 짚고 서 있었지요. 방을 2개나 건너 혼자 힘으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어인일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의원이 부축하려 했으나 매향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가늘게 떨리는 걸음이었으나 며칠 전엔 없던 단단한 무엇이 실려 있었지요. 의원, 조금 전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가 이 절집에 무언가를 두고 갔음을 짐작하였사옵니다. 숨기지 아니하셔도 좋사옵니다. 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올 것이 오는 중임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의원은 한동안 매향을 바라보았습니다. 2 눈에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지요.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고요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작게 한숨 쉬고는 서랍에서 원본 서찰을 꺼내어 앞에 내려놓았지요. 마님, 보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옵니다. 이 글을 눈에 담으시면 가슴 한 구석이 영영 잠들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이미 잠들지 못한 지 오래이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친 매향은 남편의 필체를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속히 정리하여 주시오. 그대의 손을 아끼지 마시오.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그 글자들을 오래 들여다본 매향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읽고 난 입가에 희미하고 조용한 미소 한 줄기가 떠올랐지요. 의원, 참으로 잘 남겨주셨사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이 몸 지난 20해 세월보다 더 무겁게 될 날이 올 것이옵니다. 이 절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두어 주시옵소서. 뼈에 새기겠사옵니다. 매향은 서찰을 돌려주고 일어서려 하였고 의원이 팔을 부축하자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문틈 사이로 밤하늘을 올려다본 매향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한 점을 발견하였지요. 의원, 저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시옵니까? 소인은 별자리에 어두워 모르옵니다. 이 몸이 시집 오기 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별이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하늘까지 올려주는 별이라 하셨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든 이 별에게 말하여라. 때가 되면 내 말을 세상에 돌려주느니라. 매향은 별을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의원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지요. 그 밤의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마음은 살아서 돌아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더 지나는 동안 매향의 몸은 눈에 띄게 되살아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요를 벗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고 미음 대신 보리밥 한 공기를 비우기까지 하였지요. 창백하던 뺨엔 복숭아 빛이 얹혔고 움푹 꺼졌던 두 눈엔 또렷한 전기가 서렸습니다. 마님, 이제는 마당까지 나가보셔도 되겠사옵니다. 덕이와 의원의 부축을 받아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은 매향은 오랜만에 얼굴 위로 맑은 햇살을 받았습니다. 산바람엔 마른 솔잎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였고 멀리서 뻐꾸기가 울었지요.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의원이지 관리가 아니옵니다. 하여 사람을 벌주고 상 주는 일은 소인의 손에 없지요. 마님께서 살아나신 일과 쌓인 기록과 서찰과 돈주머니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데에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그 손을 누구의 손으로 하실 요량이시옵니까? 매향은 한참 먼 산 능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 이 몸에게 친정적으로 사촌 오라버니 한 분이 계시옵니다. 성함은 정한수, 어릴 적부터 이 몸을 친누이처럼 아끼셨지요. 지금은 의금부 도사 벼슬을 지내고 계시옵니다. 오, 의금부 도사이시라니. 하오나 시집 온 뒤로 뵌 일이 거의 없사옵니다. 바깥 양반이 벼슬에 오르신 뒤 오라버니는 사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 조심하여라 하고 이 몸에게 이르셨지요. 그땐 귀를 닫았사옵니다만 오늘 여기 앉아보니 그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마님, 그러면 그분께 알리는 것이 어떠시옵니까? 하오나 걸리는 것이 있사옵니다. 이 일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벼슬과 혼사에 얽힌 일이옵니다. 바깥 양반의 자리가 자리이시니 섣불리 움직이면 오라버니께서 오히려 덫에 걸리실 수도 있사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평상 위에 손가락으로 가만히 줄을 그었습니다. 마님, 지금 당장 서찰을 보내시기보다 한 사람을 더 기다려 보시는 편이 좋을 듯하옵니다. 지난번 대감의 하인이 다시 올 것이옵니다. 그때 소인이 답해야 할 터이지요. 그 답에 대감께서 어떤 수를 놓으시는지 보고 오라버니께 서찰을 띄워도 늦지 아니하옵니다. 상대의 수를 보고 이쪽의 수를 놓는 것이 순서이지요. 그러면 그날까지 이 몸은 글 한 장을 미리 준비하여 두겠사옵니다. 무엇을 적으실 요량이시옵니까?
매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두 눈에 차분하고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시집 온 이후 바깥 장반과 살아온 20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적게 싸웁니다. 어떤 마음으로 뒷바라지하였는지, 벼슬길 오르신 뒤 집안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병이 어찌 깊어져 갔는지, 그 새벽 어떻게 이 절집까지 실려왔는지, 한 줄도 꾸미지 아니하고 한 줄도 감추지 아니하고 그 글 쓰시는 일이 다시 해가 되지는 않겠사옵니까? 이 글을 쓰는 일이야말로 다시 살리는 약이 될 것이옵니다. 오래 고여 있던 것을 밖으로 흘려보낼 때가 되었사옵니다. 그날 오후 덕이가 작은 서한과 깨끗한 종이 묶음 새 붓을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매향은 서한 앞에 단정히 앉아 붓을 쥔 손을 한 차례 펴보고 오므려 보았지요. 일단 첫 획이 그어지자 다음 획은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올해 봄으로부터 20해 전, 이 몸이 나주 고을 정씨 집안에서 나고 자라 16의 나이로 한양 윤씨 집안에 시집을 오다 한 줄을 쓰고 숨을 고른 뒤 또 한 줄을 이어 썼습니다. 한나절 지났을 때 종이 위엔 매향의 지난 세월이 낮은 목소리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한양 윤대감 댁엔 혼례 앞둔 긴장이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 비단필과 잔치 물품이 실려 들어왔고 대감은 사주단자를 손수 확인하느라 매향일은 이미 머릿속 한 구석으로 밀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사랑채에서 붓을 놀리던 대감에게 기척이 들렸습니다. 대감 소인이옵니다. 지난번 서찰을 전했던 하인이었습니다. 오냐 어찌 되었더냐. 틀림없이 전하였사옵니다. 잘 받았다고 전해드리시오 하셨고 서찰은 그 자리에서 태우시겠다 하셨사옵니다. 제대로 한 것이다. 그런 일에 말이 많으면 탈이 나는 법이지. 대감은 만족하며 엽전 꾸러미를 쥐어 주었습니다. 하인이 물러난 뒤 붓을 들어 두 번째 서찰을 써내려 갔지요. 의원, 지난 서찰은 잘 받으셨는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하늘의 뜻이라 하나 때로는 사람의 손이 그 뜻을 돕는 일도 있지 않겠소. 그대의 손이 도와준다면 내 그대의 앞길에 작은 복이 남아 놓아 드릴 것이요. 곧 혼례가 있으니 그 전에 모든 일이 말끔히 정리되기를 바라오. 읽은 뒤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하시오. 두 번 접어 봉투에 넣고 이번엔 엽전 대신 작은 은괴 하나를 함께 넣었습니다. 흔적이 없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흔적만 없다면. 그러나 대감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흔적을 없애려 한 그 손짓 하나하나가 이 의원의 서랍 안에서 또렷한 기록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서찰을 품은 하인이 닿은 것은 사흘 뒤 새벽녘이었습니다. 동녘의 푸른빛이 겨우 번질 무렵 하인은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안마당에 들어섰지요. 평상 옆에서 약탕기 불을 살피던 이 의원은 발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들었습니다. 또 먼 길을 오셨구려. 의원 어른, 대감께서 또 한 번 전하시는 것이 있사옵니다. 한적한 곳에서 의원은 말없이 앞장을 섰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대숲에서 하인이 품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지요. 이번에도 읽으신 뒤 반드시 태우시라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마님의 일을 어찌 처리하고 계시는지 짧게라도 여쭈어 오라 하셨사옵니다. 대감께 이리 전해 주시오. 일은 그 뜻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고 있으며 큰 소리도 큰 움직임도 없이 제 자리를 찾고 있사옵니다.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옮기시오.
하인은 속으로 두어 번 되뇌고는 서둘러 대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의원은 방으로 돌아와 서안 앞에 앉았지요. 봉투 안에서는 접힌 서찰 한 장과 엄지손가락만한 은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괴 표면엔 작은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큰 은방의 표식이었지요. 의원은 그 낙인을 오래 들여다본 뒤 장부의 낙인 모양을 그대로 옮겨 그렸습니다. 서찰을 펼친 의원의 얼굴 위로 호롱불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서찰엔 속히 정리하여 주시오 뿐이었으나 이번엔 곧 혼례가 있으니 라는 구절이 새로 얹혔지요. 그 한 구절을 따로 옮겨 적으면서 붓끝을 한참 멈춰 두었습니다. 병든 정실이 아직 산채로 숨 붙어 있는데 그 사이 새 혼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혼례 전 정실을 치워달라는 청부. 이 둘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 의원은 한 인간의 마음 안쪽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새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오래 머물게 두지 않았지요. 지난번과 똑같이 사본을 한 장 만들어 호롱불에 태웠습니다. 덕이가 방구석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덕아, 이 원본도 서랍 안에 지난번 것과 함께 겹쳐 두어라. 봉투와 은괴도 처음 그대로. 이 낙인 모양이 뒷날 한양 은방의 장부와 맞대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예, 스승님. 그날 밤 의원은 장부에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4월 24일 동트기 전 한양 윤대감 댁에서 두 번째 하인이 오다. 지난번과 동일한 사람, 왼쪽 광대뼈 아래의 점이 더 붉게 보임. 봉투엔 서찰과 은괴 하나. 서찰에 곧 혼례가 있으니 구절이 새로 들어있다. 혼례 전 마님을 처분해 달라는 뜻이 드러난다. 장부를 덮고 노쇠, 자물쇠로 서랍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참 호롱불을 들여다보다가 덕이에게 말하였지요. 덕아,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손으로만 감당하기 벅찬 자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더 보태 주셔야겠다. 마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금부 도사 정나으리이시다. 이튿날 아침 의원은 평상의 매향을 모시고 나와 두 번째 서찰과 장부에 요점을 간추려 아뢰었습니다. 매향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고 눈썹 한 번 움직이지 않았지요. 의원이 마치자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하여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날은 모르오나 오래 남지 아니한 듯하옵니다. 오늘 저녁까지 글을 마무리하겠사옵니다. 오라버니께 보낼 서찰도 함께 쓰려 하옵니다. 전해 주실 분이 있겠사옵니까? 덕이를 보내겠사옵니다. 이 산을 손바닥처럼 알고 입이 무거운 아이이옵니다. 해질 무렵 매향은 8장에 이르는 긴 글을 마지막 장까지 채웠습니다. 앞부분 글씨엔 떨리는 손끝이 묻어 있었으나 뒤로 갈수록 또렷해져 갔지요. 마지막 장 끝줄엔 처음으로 굵게 힘을 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 한양 도성 안 어느 누군가의 손에 닿는 그날, 이 몸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며 이 글을 쓴 손으로 직접 그 자리에 나아가 증인의 자리에 설 것이옵니다. 그 옆에 짧은 서찰 한 장이 놓였습니다. 오라버니, 이 몸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사옵니다. 자세한 사정은 함께 보내는 글에 적었사옵니다. 이 일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니오라 나라의 벼슬과 혼사까지 얽힌 일이옵니다. 결코 혼자 움직이지 마시옵고 윗분께 여쭈시고 오라버니의 이름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 사람의 법에 따라 바르게 흘러가는 것뿐이옵니다.
나주에서 함께 자라던 동생 매향 올림. 매향은 두 묶음을 기름 먹인 천에 싸고 무명천 두 겹을 더 감쌌습니다. 의원은 그 꾸러미를 덕이의 품에 직접 발무리하며 어깨를 무겁게 짚었지요. 이 꾸러미는 내 목숨보다 무겁다. 의금부 대문에 닿아 정도사 어른을 직접 뵈었을 때만 풀어야 한다. 예, 스승님. 반드시 도사 어른의 손에 올려놓겠사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덕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매향과 의원은 평상에 서서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오래 지켜보았지요. 매향은 먼 한양 쪽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라버니, 이 몸의 글이 다 커든 슬퍼하지 마시옵고 이 글이 가르쳐 드리는 길을 따라 주시옵소서. 대숲을 흔든 바람 속에서 처마 아래 풍경이 맑고 투명하게 3번 울었습니다. 덕이가 한양의금부 앞에 닿은 것은 절집을 떠난 지 이틀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외진 개울가에서 세수하고 가장 깨끗한 무명 저고리로 갈아입은 뒤 품속 꾸러미를 다시 한번 더듬어 확인한 뒤에야 돌담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지요. 창짚은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이 대문 앞을 어슬렁거리느냐? 소위는 산속 절집 의원 어른의 심부름꾼이옵니다. 이곳에 정한수 도사 어른이 계시다 들었사옵니다. 친히 전하여 드려야 할 물건이 있사옵니다. 정 도사께 전할 물건이라. 아무나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라. 하오나 나으리, 이 물건은 그분의 누이 되시는 분의 목숨이 걸린 일이옵니다. 잠시만이라도. 어렸으나 또렷한 목소리에 포졸은 단정한 차림과 흔들림 없는 눈빛을 훑어보고 기다리라 이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돌담 옆에 얌전히 서서 기다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키 훤칠한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40 전후 넓은 이마와 짧게 다듬은 턱수염, 서늘하고 깊은 두 눈. 정한수 도사였지요. 내가 산속 절집에서 왔다 하였느냐. 예, 나으리. 이 의원 어른의 제자이옵니다. 나으리의 누이 되시는 매향마님께서 친히 쓰신 글과 서찰을 전하러 왔사옵니다. 매향이라는 이름에 도사의 얼굴 위로 짧은 떨림이 지나갔고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굴빛을 다스리며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여기서는 아니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의금부 뒤편 한적한 골목 끝 낡은 누각이었습니다. 평소 도사 혼자서 차를 마시며 공문을 보는 자리라 하였지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른 뒤 도사는 덕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 꺼내어라. 덕이가 두 손으로 꾸러미를 내려놓고 기름 먹인 천과 무명천 두 겹을 풀자 안에서 매향의 긴 글 8장과 짧은 서찰 1장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도사는 먼저 짧은 서찰부터 펼쳐 한 줄 한 줄 내려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마에 작은 주름이 깊게 잡혀갔고 마지막 줄 나주에서 함께 자라던 동생 매향 올림에 이르렀을 때 한쪽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살아 있었구나. 매향이가 살아 있었구나. 오래 억눌러 온 무엇이 조용히 터져 나오는 결이 있었습니다. 도사는 곧이어 8장의 긴 글을 펼쳤지요. 시집온 첫 해부터 남편 과거 급제, 벼슬 오르며 변해간 집안의 공기, 병 깊어진 뒤 방이 옮겨지던 과정, 그 새벽 절집으로 실려 오기까지의 모든 일이 한 줄기로 흘렀습니다. 뒤엔 이 의원이 정리한 2장의 서찰사본, 돈주머니와 은괴의 크기와 무게를 그린 그림까지 덧붙어 있었지요. 2번을 읽고 난 뒤 도사는 글을 잘 추스려 놓고 한참 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 뒤편에서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지요. 한참 뒤 얼굴에서 손을 내렸을 때 도사의 두 눈은 붉어져 있었으나 눈빛은 더 또렷하고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지요. 덕이라고 하였느냐? 예, 나으리. 오늘 내가 이 문을 지나 이 누가까지 오기까지 내 이름으로도 내 스승의 이름으로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아니하였다. 포졸에게는 내가 일러두겠다. 이 일이 끝나는 순간까지 일금부 장부에 오르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너는 오늘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스승께만 뜻대로 전해드렸사옵니다. 하고 짧게 아뢰어라. 예, 나으리. 그리고 누이께 이 한마디를 전하여 다오. 오라버니가 왔다. 오라버니가 이제 내 뒤에 서 있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덕이가 떠난 뒤 도사는 긴 글과 기록, 서찰 사본을 잘 묶어 누각 안쪽 벽에 감추어진 작은 궤에 넣었습니다. 청동 자물쇠였고 열쇠는 도사의 허리띠 안쪽에 따로 매어 있었지요. 며칠 뒤 도사는 일금부의 한 판사 어른을 은밀히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평소 도사의 꼼꼼함과 조심스러움을 아껴온 판사 어른은 이례적으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나으리, 오늘 여쭙고자 하는 일은 한 집안의 일인 듯 보이오나 실상은 벼슬과 혼사에 걸친 일이옵니다. 이 일은 아직 바깥에 드러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소관이 원하는 바는 죄인을 당장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이 일의 주인은 소관의 사촌 누이이시옵고 그분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의 법에 따라 바르게 흘러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옵니다. 누이의 일이라니. 판사 어른은 한참 침묵하였습니다. 도사는 준비해 온 글과 기록, 서찰 사본을 한 꾸러미로 내놓았지요. 판사 어른이 천천히 풀어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썹이 몇 번 꿈틀거렸고 은괴 낙인 그림에 이르러 짧게 허 하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은괴의 낙인은 내가 아는 그 은방의 것이로군. 예, 나으리. 그 은방 장부를 살피시면 이 낙인이 언제 누구에게 건네졌는지가 드러날 것이옵니다. 하오나 장부를 불쑥 요구하시면 일의 모양이 틀어질 수 있사옵니다. 그래서 그대는 혼례 날을 기다려 보자는 것이로군. 예, 나으리. 혼례 날은 그 집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옵니다. 그날 누이께서 친히 그 자리에 서시어 살아있음을 드러내시고 이 의원이 관아에 문서 뭉치를 내어놓는다면 이 일은 뒷말 없이 바르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판사 어른은 다시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혼례 날까지 이 일은 이 방 안에서 더 나가지 아니할 것이네. 혼례 날 아침에 그대가 움직이거든 나는 그대의 뒤에서 기둥이 되어 주겠네. 도사는 엎드려 절을 올리고 조용히 서재를 물러나왔습니다. 바깥은 이미 해가 떨어져 어둑어둑하였지요. 나는 그대의 뒤에서 기둥이 되어 주겠네. 그 한마디가 있는 한 산속 절집에서 붓을 놓고 오라버니를 기다리고 있을 누이는 이제 결코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 도성 위에 유난히 둥글고 차가운 달이 떠올랐고 같은 달이 산속 절집의 느티나무 위에도 똑같은 크기로 떠 있었습니다. 혼례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윤대감댁 마당은 붉고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대문 위엔 커다란 붉은 등이 양쪽으로 걸렸고 담장 위엔 종이꽃이 빼곡하였습니다. 길바닥엔 고운 모래가 깔리고 꽃잎이 뿌려졌으며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차일 아래 7폭 비단 병풍과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부엌에선 새벽부터 9개 솥이 김을 뿜었고 대문 바깥엔 풍물패가 자리를 잡았고 구경꾼이 담장 너머로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 무명 옷차림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사내 둘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지요. 정 도사가 판사 어른의 허락으로 배치한 포졸이었습니다. 윤 대감은 대문 안쪽 마루 위에서 이쪽 저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 입은 검은 달령, 흉배 반듯한 가슴, 옥대를 두른 허리, 사모를 쓴 머리, 분을 바른 듯 깨끗한 얼굴과 기름으로 다듬은 수염. 지금까지의 어떤 날보다 자신을 흡족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대감, 신부 행차가 곧 당도하실 것이옵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된다. 이 고개만 넘으면 정승 자리도 멀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시각 대문에서 몇 골목 떨어진 작은 공터. 평범한 술에 한 채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 의원과 매향, 덕이. 매향은 한 달 가까이 꼬박 몸을 다스려 왔지요. 뺨엔 맑은 핏기가 돌아왔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머리 위엔 어머니께서 주신 낡은 은비녀 한 개가 단정히 꽂혀 있었지요. 집을 나서던 새벽 보퉁이 깊이 숨겨왔던 바로 그 비녀를 이제야 처음으로 머리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덕이의 무릎 옆엔 작은 나무 궤가 있었습니다. 기록 장부, 서찰 원본 2장, 돈주머니와 은궤, 그리고 매향이 직접 쓴 8장의 긴 글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마님, 정령 견디실 수 있겠사옵니까? 의원, 이 일은 이 몸이 서지 아니하고서는 마무리되지 아니할 일이옵니다. 글과 기록만 들어가서는 어느 병든 여인의 원망이라 쉬이 말할지도 모르지요. 이 몸이 살아있는 몸으로 서야 그 모든 글자들이 뼈와 피를 얻을 것이옵니다. 이 몸은 20해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제자리에 걸어 나아가는 중이옵니다. 멈추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 마님. 의원이 먼저 내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향이 수레에서 내렸고 오랜만에 땅을 디딘 2 발이 살짝 떨렸으나 깊은 숨 한 번으로 가라앉혔지요. 덕이가 궤를 받쳐 들고 의원이 팔을 부축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을 걸어 대감댁 쪽으로 향할 때 대문 바깥 구석에 서 있던 정한수 도사가 알아보았습니다. 짙은 관복 차림에 허리엔 일금부 증표, 품엔 판사 어른의 공문이 접혀 있었지요. 20해 가까이 뵙지 못한 누이의 얼굴에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였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졌으나 눈빛만은 어린 시절 나주 본가 뒤뜰에서 감을 따던 그 아이의 눈빛이었지요. 매향도 오라버니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2 사람은 크게 웃거나 울지 않고 짧게 서로를 향해 고개를 한 번 숙였을 뿐이었지요. 그 한 번의 끄덕임안에 20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감댁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신부의 가마가 대문 앞에 내려앉았지요. 붉은 비단으로 덮인 가마, 수십 명의 행렬 구경꾼들이 판서 어른댁 따님이시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감이 대문 안쪽에서 2 손을 모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환한 미소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부 가마에서 67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혼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춰 주셔야 할 일이옵니다. 잠시 멈추어 주시오. 풍물 소리에 묻혀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어쩐 일인지 대감의 귀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미소가 일순 굳고 고개가 저도 모르게 소리 난 쪽으로 돌아갔지요. 풍물패가 한 박자 엇나가는 틈을 타
또 한 번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혼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주셔야 할 일이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길을 내주었고 그 사이로 의원과 덕이의 부축을 받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무명치마 저고리, 머리 위에 낡은 은비녀, 창백한 안색, 그러나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한 눈빛. 뒤에는 덕이가 묵직한 나무 궤를 받쳐들고 따르고 있었지요. 윤대감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사모 밑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렀지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어떤 소리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한마디를 뱉었을 때 매향은 이미 대감 앞 8걸음 떨어진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8걸음은 그 새벽 산속 절집방 안에서 매향이 큰절을 올리던 거리와 다르지 않았지요. 매향은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땀과 두려움과 수치가 엉켜 흐르고 있었지요. 구경꾼 무리에서 정한수 도사가 앞으로 걸어 나와 대문 앞길 한가운데 섰습니다. 품에서 공문을 꺼내어 펼쳐들었지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닿는 자리마다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하였습니다. 듣거라. 본인은 일금부 도사 정한수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뢰는 말은 판사 나으리의 허락을 이미 받은 말이니 이 자리에 누구도 함부로 끊거나 가로막아서는 아니 된다. 차일 아래 몇몇이 엉거주춤 일어섰습니다. 중매 노인은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었고 판서댁 상객 어른은 눈썹을 찌푸리며 대감 쪽을 돌아보았지요. 이 혼례의 주인이신 윤상구 대감께서는 이미 한 분의 정실 부인을 두고 계시니라. 그 부인 되시는 정매향 마님께서는 오래도록 병으로 누워 계시던 중에 지난 어느 날 새벽 대감의 손에 이끌려 산속 절집으로 옮겨지시었다. 그 자리에서 대감께서는 며칠만 맡아달라 하시면서 돈주머니를 내려놓으시었으며 그 뒤 2차례에 걸쳐 같은 절집에 서찰과 은궤를 보내어 알아서 처분하여 달라 하는 뜻을 전하시었다. 차일 아래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커졌고 판서댁 상객 어른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지요. 도사, 그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내 부인은 먼 곳에서 정양을 하고 계시오. 끝이 스스로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지요. 도사는 고개를 돌려 이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원, 그대가 이 자리에서 아르시오. 의원이 두 손을 모으고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한치의 보탬도 뺨도 없이 담담하였지요. 소위는 산속 절집 이 의원이라 하옵니다. 올해 4월 초닷새 동트기 전 윤 대감께서 친히 말을 몰아오시어 수레 위에 매향 마님을 실어 저희 절집 앞에 부리셨사옵니다. 며칠만 정성껏 보살펴 주시오 하시면서 돈주머니를 내려놓으셨고 이래 뒤 첫 서찰을 보내시어 이래 경중을 가리지 말고 속히 정리하여 주시오. 그대의 손을 아끼지 마시오 하고 이르셨사옵니다. 며칠 뒤 2번째 서찰엔 곧 혼례가 있으니 그 전에 모든 일이 말끔히 정리되기를 바라오 하셨사옵니다. 2 서찰 모두 읽은 뒤 불에 태워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하고 덧붙여 두셨사옵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대감의 어깨가 안으로 말려들었습니다. 몇 번 입을 열었으나 목구멍 안쪽에서 말이 쓰러져 버렸지요. 도사가 덕이에게 눈짓을 보내자 덕이는 나무 궤를 길 한가운데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궤 안엔 의원께서 그날의 일을 적어 두신 기록 장부, 대감께서 보내신 2장의 서찰 원본, 내려놓으신 돈주머니와 은궤가 있소.
돈주머니는 대감께서 친히 묶으신 매듭이 풀리지 아니한 그대로이며 은궤엔 한양 도성한 한 은방의 낙인이 찍혀 있소. 그 은방 장부와 맞대어 보시면 언제 어느 댁에서 가져간 것인지 한 번에 드러날 것이요. 판서댁 상객 어른이 한 걸음 크게 나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지요. 윤대감, 이 말이 사실이요. 대답하시오. 사실이요, 아니요. 목소리가 마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으나 대감의 입에서는 어떤 대답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매향이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의원이 부축하려 했으나 살며시 밀어놓고 혼자 힘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남편 앞으로 걸어갔지요. 세 걸음쯤 떨어진 자리에서 멈춘 매향은 처음으로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그 새벽 이 몸이 대감께 큰 절을 올렸지요. 그때 대감께서는 그 절이 용서의 절이라 여기시었을 것이옵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목숨을 맡기는 뜻이라 생각하시었겠지요. 대감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으나 아무 말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감, 그 절은 용서의 절이 아니었사옵니다. 그 절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몸이 살아 돌아와 이 마당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이 몸이 스스로 가슴 속에서 미리 세워두고 올린 절이었사옵니다. 이불 위에서 몸을 일으킬 때 이 몸의 두 무릎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설 자리를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마를 방바닥에 대었을 때 이 몸의 이마는 이미 이 길바닥에 흙을 디딜 발을 세고 있었사옵니다. 그 절은 마지막 절이 아니라 첫 절이었사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감의 가장 높은 날을 가장 낮은 날로 뒤바꾸는 그 길고 긴 절의 첫 자리였사옵니다. 대문 안팎이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봄바람 한 줄기가 차일의 비단 자락을 흔들었을 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지요. 판서댁 상객 어른은 눈을 질끈 감았고 중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으며 가마 안 신부는 어느새 밖으로 나와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침내 대감의 두 다리가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풀썩 길바닥 모래 위로 주저앉았지요. 사모가 기울었고 옥대가 한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성스레 손질한 수염이 땀에 젖어 엉망으로 엉켰지요. 대감은 두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었고 움켜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허물허물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내가. 그 세 마디가 흘러나왔을 때 도사는 이미 한 걸음 더 앞에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포졸들이 무리에서 빠져나와 대감의 양옆에 섰고 다른 둘은 중매 노인 뒤에 섰지요. 윤대감, 판사 나으리의 허락에 따라 지금 대감을 의금부로 모셔가겠소. 몸에 아직 벼슬의 옷이 걸려 있으나 오늘 이후로 더는 그대의 것이 아닐 것이요. 매파 노인, 그대도 따라 나서시오. 노인은 주저앉다시피 하였고 포졸들이 양쪽에서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대감은 여전히 모래 위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도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례는 이 자리에서 무효로 돌아가오. 판서댁 따님께서는 본래의 댁으로 다시 모셔가도록 상객 어른께 양해를 구하오. 상객 어른은 말없이 크게 한번 끄덕이고 가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매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워서 주저앉은 남편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선 어떤 눈물도 흐르지 아니하였지요. 다만 매향의 머리 위에서 어머니의 낡은 은비녀가 봄볕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 들어간 대감의 문초와 파직, 귀양은 며칠 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상관 자리는 즉시 거두어졌고 옥대와 사모도 회수되었지요.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평생 벼슬을 다시 얻지 못하며 도성 안엔 죽는 날까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매 노인은 벌금과 태영 뒤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는 도성 안에서 혼사를 말하지 못하게 되었고 판서댁 따님은 그날 곧바로 본가로 돌아가 한참 뒤에야 다른 혼처를 정하시었다 전해지지요. 귀양 떠나기 하루 전날 윤대감은 의금부 한쪽 방에서 마지막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창살 앞에 한참 앉아 있었지요. 한때 옥대 메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사모 얹었던 이마는 허전하였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깥 풍경이 아니라 자신의 안쪽 어디엔가 놓인 하나의 장면이었지요. 어느 겨울밤 낡은 초가 등잔 밑 젊은 아내가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서방님 울지 마시오. 언젠가는 이 집에도 볕이 들 날이 올 것이오 하던 대감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술의 한 채에 실려 도성 남쪽 문을 빠져나간 대감의 모습은 지난해 어느 새벽 병든 정실 부인을 실어 산속 절집으로 향하던 그날과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매향은 혼례 마당에서 내려온 뒤 한양 친정집으로 모셔졌습니다. 한양과 나주를 오가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였지요. 아침엔 뜰에 나가 해를 쬐었고 낮엔 오래 잊었던 책을 다시 읽었으며 저녁엔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삭슬 받기 위한 바느질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을 잃지 아니하기 위함이었지요. 한 해 뒤 어느 맑은 가을날 매향은 친정집 뒷뜰에서 이 의원과 덕이 정한수 도사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감나무엔 붉은 감이 주렁주렁 익었고 국화 몇 송이가 막 피어나고 있었지요. 매향은 지난 세월 일과 병자를 돌볼 때의 마음가짐, 가난한 살림을 꾸리는 요령을 적어둔 글 한 묶음을 의원 앞에 내놓았습니다. 의원, 이 글들은 이 몸이 쓴 것이오나 이 몸의 것이라 부르고 싶지 아니하옵니다. 가져가시어 산속 절집 어딘가에 간직하여 주시겠사옵니까? 훗날 이 절집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필요한 분이 계시거든 한 편씩 내어드려 주시옵소서. 마님, 이 큰 뜻을 소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의원께서 지켜주신 이 몸의 목숨 위에서 쓰인 글이옵니다. 절집 자리에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말로 이 몸이 의원께 갚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갚음이 아니겠사옵니까? 의원은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으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덕이도 함께 숙였고 정도사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감나무 잎 사이로 내려오는 가을 햇살이 네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얹혔습니다. 매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나무 아래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머리 위엔 낡은 은비녀 대신 새로 다듬은 나무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 몸이 올린 절은 마지막이 아니라 첫 절이었사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는 누구에게 올리는 절이 아니라 이 몸 스스로에게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매향은 감나무 아래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한 사람의 오랜 세월이 스스로의 결을 찾아 앉는 작은 절이었지요. 멀리 풍경 소리가 맑게 흘러왔고 까마귀 한 마리가 유장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이제 슬픔도 예고도 아니었습니다.
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덮어주는 소리였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방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올리던 큰절이 20회를 건너 한 벼슬아치의 사모를 모래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손은 그 눈빛부터 잊는다 하였으나 버림받았던 자리의 눈빛은 결코 잊히지 아니하고 제 자리를 찾아 되돌아오는 법이옵니다. 사람을 지키는 손 또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그 가을 햇살이 내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도야담과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